네, 오인석 기자의 리포트로 유가 상황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김덕일 고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무력 충돌이 오늘로 11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우선 전쟁에 대해서 매우 빨리 끝날 것이다. 곧이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전쟁 종료 시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어디까지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곧 끝난다.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됐고요. 좀 해군이라든가 공군 없이 이란은 지금 거의 괴멸된 채 싸우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또 이런 전쟁 분위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것도 너무나 오르고 지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안정하라는 의미로서 그런 메시지 차원에서 좀 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전쟁 그러면서 이번 주에 끝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 주 안에 총 공세를 퍼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표하기는 이란의 공격 능력, 그러니까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 능력을 80%까지 파괴했다고 했거든요. 트럼프가 볼 때에는 이란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거의 소멸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겠지만 이란의 전투력이 거의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이란의 공격 능력을 파괴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밖에 발언들 보면 그들은 이틀 전에 항복했어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이기지 않았다. 원유 공급을 해치면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건설적 통화를 나눴다 등등의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이미 이겼지만 충분히 이기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주말에 엄청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왔고요.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이란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지도부를 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아마 드는 것 같고 이란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공세를 우리가 더 가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란 지도부를 향해서 좀 계속 압박을 넣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감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계속 전쟁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그 단계까지도 혹시나 아직 추측하긴 이릅니다만은 이란 지도부가 항복하는 것까지도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미 국무부가 사우디 주재 외교관들에게 철수령을 내렸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래서 앞으로 뭔가 장기전에 준비를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발언과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지금 곧 끝날 것이다까지 얘기했다가 이렇게 사우디에서 사람들을 철수시키는 거 보면은 또 장기전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기전으로 가는 걸 원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번에 자신이 원하는 의지를 관철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1980년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 대사관 인질 사건에서 이란에 더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됐다 그런 발언을 그때부터 해왔었거든요. 사업가 시절과 대통령의 발언 무게는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반미 성향의 어떤 이란 정권을 반드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 친미 정권으로 어떻게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유 공급을 해치면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하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미국이 지금 국제유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달래려는 메시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요. 걸프 국가들 안에서도 너무나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감산 지금 발표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호위함을 보내서 유조선을 돕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았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쪽으로 한번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장악도 생각 중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군사작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미국이 처음 작전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군사적 목표 중에 한 가지가 이란의 해군력을 없애버리는 거였거든요. 물 위에 떠다니는 이란의 호위함이나 이런 배들은 약 40여 척 이상을 침몰을 시키거나 파괴를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너무 이렇게 좁기 때문에 꼭 배에서만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도 거기를 통과하는 유조선에게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미사일이나 또는 남아있는 드론을 완전히 경멸해야지만이 호르무즈 지역의 유조선이 자유스럽게 통행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 정도는 남아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은 그 근처에서 호르무즈로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이나 드론 세력 20%도 완전히 파괴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현 단계에서 호르무즈 지역 주변에서의 전투는 조금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 전쟁의 중재국으로서 떠오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러시아인 경우가 지금 후보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반미 쪽에서 이란을 지원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위성 정보 같은 것을 이란에 제공해서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이란을 돕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과 뭐 푸틴 사이에는 어떤 어느 정도의 좀 친밀감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 후보군들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하여튼 러시아가 이번에 자신들이 뭐 경제적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뭐 이란이 더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중재국으로서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양측 간에 지금 그런 조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이들 사이에서 중재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쨌건 미국이나 또는 이란 입장에서 이 전쟁이 길게 가는 것은 서로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그 길어지는 전쟁팀에서 예를 들어 뭐 원유 수출에서 이익을 본다든가 또는 중동 지역 이란 쪽 국가들을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의 세력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란을 더 지원함으로써 이 전쟁이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미국에 준다거나 또는 미국 측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선에서 공격을 멈추게 된다면 러시아가 현 정세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강원을 병행하는 측면에서의 협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루하루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란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망스럽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었는데 비슷한 결에 강조하는 말이 또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레짐 체인지, 즉 체제를 뭐 교체하겠다까지 얘기 나왔다가 한 발서 물러선 경우가 있었죠. 이를테면 체제 안에서라 신정 체제 안에서라도 뭐 종교 지도자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온건한 지도자면은 뭐 미국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모스타바는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지도자가 지금 당선이 지금 선출이 됐고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모델을 생각한 거였죠. 그러니까 니콜라스 마두로를 제거하고 그 밑에 부통령을 앉혀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는 정권을 세웠는데 지금 모스타바가 됐다는 것은 뭐 이란을 베네수엘라에 비교하자면 니콜라스 마두로가 다시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한 번 더 이 제거 작전에 또 모스타바 제거 작전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모즈타바 축출 작전에 돌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추출 작전에 들어간다면 어떤 식으로 작전에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메네이가 그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 때문에 사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모즈타바가 모습을 드러내거나 또는 어떤 육성 메시지를 냈을 때 그것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거나 반대의 행동 쪽으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 측에서는 모즈타바를 제거하는 작전을 할 텐데요. 하메네이를 제거할 때처럼 사이버전과 또는 위성을 통하는 우주전, 그다음에 직접적인 미사일 타격 이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일단 모즈타바의 위치를 확인하고 모즈타바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아마 단거번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공격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작전 수행력이나 정보력을 봤을 때 앞선 작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성공력이 높을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재까지 보여진 미국의 군사적 공격 능력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죠. 정확하게 공격하고자 하는 목표를 찾아냈고 물론 이란 측에서는 최대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 다니거나 은폐하거나 여러 가지 위장 방법을 썼지만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런 그 정보 능력,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목표를 찾았을 때 정말 정밀하게 그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모즈타바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자기의 부모님과 아내가 죽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마 만약 미국이 그런 식으로 두 번째의 참수 작전을 전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긴장하고 행동의 위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정밀한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란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그 170명 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숨진 그 이란의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영상에서 보였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란 측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일부 언론이 당시 그 학교 인근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영상을 가지고 정확히 분석해 보니까 그 영상에 드러났던 미사일이 토마호크 미사일이었다. 근데 현재 그 이란 그 일대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용하는 국가 군대는 이제 미군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미군이 그 학교를 공격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일부 또 뭐 전쟁 범죄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가 명확히 나와야지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주타바에 대한 축출 작전에 나설 시 만약에 민간인 피해가 또 발생한다면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전쟁을 시작하면서 원했던 것은 미국이 공격을 시작하면 이란 내부에서 하메네이나 이런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막 폭발해서 이란 정권이 자체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것을 연상했는데 이제 그러진 않았거든요. 군사적 공격에서는 승리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란 국민들의 마음이 미국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이 전쟁이 끝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란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그 부분도 군사작전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란이 모주타바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직에 올린 데 어떤 배경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아버지가 우리 아들의 그 승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유언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모주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선출을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반대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 유언장을 보고 뭐 모스타바가 불태웠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는 전문가위원회라고 하는 이슬람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선발이 되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뭐 학문적인 정통성이라든가 이제 종교적 카리스마 같은 것도 보게 되고 뭐 어느 정도 정치 행정 능력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스타바 같은 경우는 정부 직책을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그 또 뭐 종교 학자로도 봤을 때도 이렇게 급이 높은 학자가 중간 정도의 학자급인 사람인데요. 이렇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혁명수비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수비대가 밀고 있는 후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전에 뭐 전문가 회의의 취지와 달리 상당히 정치적 입김, 어떻게 보면 군사적 압력이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전임자의 유언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 소련 같은 경우에도 레닌은 뭐 스탈린을 좋아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레닌에서 스탈린으로 승계가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제가 봤을 때는 혁명수비대 입김이 작용한 정치적 임명이었다. 그리고 정치적 선출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란 언론이 모주타바를 이번 이스라엘 공습에 가족들을 잃은 순교자로 이렇게 이미지를 부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란의 민심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그 1월 달에 시위가 엄청나게 반정부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요. 그 많은 시위대들은 모스타바 자체를 뭐 인정하지도 않고 현 이슬람 체제를 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문제는 현 체제를 지지하더라도 모스타바만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던 이유 자체가 1979년에 팔라비 왕정을 타도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혁명인데 이렇게 모스타바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왕정과 다를 바가 없게 되겠죠. 세습에 대한 어떤 반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제 종교적인 상징이라든가 서사를 통해서 아마도 자신의 지지층만이라도 결집시키기 위해서 자꾸 해서 뭐 순교라든가 이런 모습, 그다음에 모스타바가 아직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등장한다면 아마도 뭐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뭐 그런 모습 같은 걸 많이 연출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종교적인 그런 상징을 동원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최소 6개월은 전쟁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전쟁이 끝나는 시점은 뭐 정확히 이제 미국이나 이란이 얼마나 군사력을 더 지속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이런 요인이 중요할 텐데요. 현재 군사력만으로 볼 때는 이미
그 미국의 군사력,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에 벌써 압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전장의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보통 전쟁이 종결되는 방식은 뭐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미국이 이기는 거, 두 번째는 이란이 이기는 거, 세 번째는 두 나라가 합의해서 휴전하는 거, 네 번째는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일방적으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 멈추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제 6월 달에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어마어마한 평화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실제 월드컵이 벌어지는데 미국이 그 시간까지 이 전쟁을 끌고 가기는 굉장히 또 부담스럽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미국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나 레바논 헤즈볼라가 복종 선언, 그러니까 모주타바에게 복종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란 강경파의 결사항쟁 투쟁에 이란 정권의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여전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지금 이란에만 저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지만 예. 지금 레바논에서도 좀 전쟁이 또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대리 조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그 아들 모주타바에도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장이 지금 레바논에서 전장이 있다는 점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고요. 생존 가능성이 높다. 한번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상군이 투입해서 점령하지 않는 한 어떻게 뭐 이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런 측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란 경제가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경제가 이제 파탄이 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월달에 엄청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은 이란 국민들로부터는 정당성을 잃은 체제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금 체제가 버티고 있는 것은 이제 무력을 통해서 유혈 진압을 통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아직 많은 시민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특히나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시위가 재점화될 수 있는가, 뭐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런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 체제를 지상군 투입까지는 할 가능성이 낮지만 이 체제를 어떻게까지 계속 괴롭혀서 무너뜨리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에서 타협하면서 이 체제를 인정하면서 끝나느냐.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그거 키를 쥐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그 전화 인터뷰에서 종전 시점을 네타냐후 총리와 공동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빨리 이른 조기 전쟁 종료를 선택을 하겠지만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전을 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전을 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의 체제 자체를 붕괴시켜야 된다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 왔었고요.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계속할 때도 그 협상을 계속 반대해 왔었습니다. 줄곧 전쟁으로 가야 된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과 의견을 조율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야권들도 현재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란에서 완전히 이번 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여야가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뭔가 좀 단결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율을 해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됐으면 이중에서 협상을 해야 되겠다 하겠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입장은 끝까지 가야 된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조율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석유 저장고와 담수화 시설 등 민간 시설 인프라에 대한 양측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저장고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미국도 경악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생활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해서 거기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가 주민들의 그 일종의 이제 민심의 위반이라게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애초에 목표는 하메네이 같은 이런 폭군의 체제를 종식시키는 거였는데, 폭군의 체제를 종식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의 생활까지 도탄의 상태로 몰아넣는다면 그 전쟁의 목적이 빗나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삶에 아주 밀접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공격을 하지 않거나 또는 매우 제한된 수준의 공격만 하는 것으로 미국은 방향을 잡았었는데,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사전 협의를 통해서 공격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공격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스라엘로부터 들었던 것보다는 굉장히 더 광범위한 그 표적에 대해서 이런 뭐 정유시설이나 생활시설에 대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증오심을 더 악화시키는 거라서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내심 당황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이스라엘과 다시 어떤 공격의 수준과 수위에 대해서는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독성가스 확산이나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TV 영상 화면으로 볼 때에도 그냥 하늘이 새까맣게 덮여 있어서 네. 아니 그 맑은 하늘이 없고 하늘이 까맣게 덮였는데 그 까맣게 덮인 하늘이 결국 그 유독가스나 유독 물질이 그러니까 폭발을 통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하늘로 떠오르는 것인데, 근데 그게 결국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게 이란 주민들이 그것을 뭐 호흡하거나 또는 피부에 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란 주민들에게 굉장히 공포감을 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시 그런 것들 통해서 석유에 대한 가격 인상이 더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유가 인상의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무차별적인 공격은 이스라엘을 자제시키는 것이 아마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기 전에 뭐 이동 경로나 생활 패턴 등이 이스라엘군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통 카메라가 이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휴민트라고 해서 예. 적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어떤 인간 중심의 활동이 휴민트인 반면에 사이버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런 그 도로교통망을 침투해가지고 직접 사람이 침투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 있는 정보를 빼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런 사이버전이나 또는 휴민트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어떤 시설이나 인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주야를 가리지 않고 24시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보니까 예.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에서도 이런 사이버전과 위성전 또는 휴민트 부분에서의 압도적인 능력,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뭐 모사드 같은 정부기관의 능력은 뭐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이번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누리는 큰 배경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고농축 우라늄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특수부대를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지상전 작전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농축된 우라늄을 이제 찾으러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결국 이제 군인들이 지상전의 한 형태로서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그 지역에 정말 예측한 대로 우라늄이 있느냐 없느냐. 애써 병력을 투입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우라늄이 없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라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병력을 투입한다면 첫 번째 조건이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무리하게 병력을 투입해서 미군이 뭐 전사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또 작전의 무모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병력을 투입해서 설령 그 우라늄을 확보했다고 하면 그럼 그걸 확보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걸 현지에서 무력할 수 있냐? 아니면 그것을 뭐 휴대해가지고 들고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전부 다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남아있는 우라늄에 대한 어떤 그 조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양측의 교전은 계속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번 말은 좀 신뢰성이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계속 다르죠. 처음에는 뭐 체제 교체 얘기했다가 체제 내 지도자는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장기전까지 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뭐 단기전에 끝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 뜻대로 좀 작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말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런 화법을 자주 구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란 지도부로 하여금 혼란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물밑으로라도 좀 협상이라든가 그런 많은 얘기가 오고 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내가 수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란 수뇌부 쪽을 계속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전황이 어떻게 될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변수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사실 무조건 항복은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일본에게 요구했던 수준이 무조건 항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무조건 항복은 어마어마한 무기 체계를 쏟아부으면 적지를 초토할 수는 있지만 그런 군사적인 무조건 항복이 반드시 정치적인 승리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군사적인 공격이 어떻게 정치적인, 그러니까 본인에게 특히 유리한 상황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할 것 같고, 이번에 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란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과거 같으면 보통 중동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란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거나 적어도 이렇게 중립적이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있는 걸프만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이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이란에 대해서 여차하면 우리도 전쟁에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그 친미로 만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선에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특히 이란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받아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전쟁의 변수 상황 계속해서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대 아연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노선을 놓고 좌충우돌하던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선포 461일 만에 이를 사과하고 이른바 절윤 선언까지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강경 노선을 걷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 의원 모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노선 전환을 압박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도 않고 버티자 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관위는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더라도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오 시장은 꿈쩍 않고 변화를 외쳤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 긴급의원 총회에선 선수와 계파를 가리지 않고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습니다. 전국 정당을 표방하던 국민의힘이 TK 자민련으로 추락했다는 불만이 나왔고 당원 당규에 불법 계엄 반성을 담자는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로고가 있는 이 운동복을 입고 밖에 나가질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다 그래요. 3시간 넘게 이어진 난상 토론 끝에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도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461일 만에 나온 현역 의원 전체 명의의 계엄 사과 그리고 절윤 선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 당내 갈등을 증폭하는 모든 언행을 멈추고 이제는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함께 대응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간 강성 지지층도 품고 가야 한다던 장동혁 대표 역시 결의문에 이름을 올렸고 끝까지 의총장을 지켰습니다. 다만 수석 대변인 명의로 의원들 총의를 존중한다는 말만 전했을 뿐 구체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 메시지를 계기로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공개 파열음을 우려하는 건데 강경파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개혁을 콕 찍어 신중한 태도를 거듭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한밤중 메시지에 민주당은 종일 술렁였습니다. 뜻을 굽히지 않으면 대통령과 한판 붙자는 거 아니냐는 물밑 경고부터 이 과도한 갈등 표출을 우려하는 공개 발언까지 강경파 반발을 자제시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믿고 오해를 불식하며 과열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내야 합니다. 법사위원들도 조율 과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치게 하면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벼룩 잡으려고 처가삼간 불태울 수는 없지 않냐. 하지만 검찰개혁의 선봉을 자처하는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지금 상태론 검찰 기득권 유지를 넘어 권한을 강화하는 거라고 반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할 때에는 그들의 목소리보다는 개혁을 출발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는. 강성당원들과 실용주의파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충돌하는 등 지지층의 원심력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입법 공청회를 포함해 정부의 공소청, 중수청 법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잡음은 계속 이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검찰 권한을 놓고는 이처럼 동상이몽이지만 대통령 공소 취소에는 단일 대우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흡수한 국정조사 추진위 토론회에 참석해 조작 기소는 공소 취소가 당연하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범죄 이상의 범죄이고 반칙 이상의 반칙입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반칙으로 들어간 골은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보다 선명해진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여권 내 강경파와 신중론자의 신경전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요란하지 않은 물밑 조율을 언급한 정청래 대표의 말이 무색하게 공개 마찰음이 불가피해진 모습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운전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생계형 차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벌어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업계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 본부의 박연수 정책기획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행히 간밤에 유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국내 소식이 전해진 지 한 서너 시간 정도 지났는데 혹시 주유소 현장에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유소 현장에는 아직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확인했을 때 1,900원대 이상의 주유소들이 전국의 대다수였고요. 지금 아직까지 즉각적으로 국제유가 인하가 반영된 상황은 아닙니다. 예. 떨어진 만큼 가격도 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왜 그 유가가 오르자마자 바로 주유소 가격에 반영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계가 들린 화물 기사들은 정말 체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차를 굴릴수록 손해다. 이것은 운전을 하고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또다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멈추는 게 답이 아니냐라는 좀 불안감이 휩싸이고 있고요. 사실 운임은 그대로인데 이 유가에 따른 연료비만, 유류비만 과도하게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좀 반복되는 게 현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수치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물 기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유류값이 리터당 100원 정도 오르면 실질 소득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게 업종과 차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 화물이라고 하는 차중에서 25톤 큰 트럭을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운송 거리가 10,000km에 가깝습니다. 유류 사용량이 거의 3,000리터 가까이 한 달에 들어가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리터당 100원이 오르면 월 순소득은 30만 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실제로 한 달 기준으로 유류비가 100만 원 이상 증가하고 순소득은 23% 이렇게 감소하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지금은 운행할수록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임을 중단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차량을 가만 놔두기만 해도 들어가는 원가 비용이 있다 보니 차량 할부금이라던가 유지비가 있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가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유가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들이 현장에 팽배한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이 적자 구조가 더 심화된다면 이거는 불가피하게 운전대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쉬고 싶어도 운송사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화물운송 산업 내에서 화주, 운송사 그리고 화물 차주로 내려오는 다단계 외주화 구조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화물 차주들에게 모든 비용과 위험이 전가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자기가 일을 쉬고 싶다고 마음대로 쉬거나 또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다만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하면서도 적자 손해를 날 수밖에 없는 현장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런 사태가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 화물 기사들의 운행이 중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택배 업계에도 많은 지장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금 차량은 운행 거리가 길수록 연료 사용량이 많고 장거리 운송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단거리 운송이나 택배 운송처럼 좀 작은 차들 그리고 단거리 차들도 운임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연료비 상승을 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택배 부분 역시도 특히 최근 물량이 굉장히 늘고 생활물류 부분에 운송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을 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운임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름값 부담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일부 운임사라든지 이런 기름값 부담을 어느 정도는 부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는 없고요. 다만 현재 안전운임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적으로 운임과 유가가 연동되는 제도가 시행되는 일부 품목들,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들에는 그래도 조금은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안전운임제는 그 적용되는 대상이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수출입 컨테이너와 이제 특수 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에 적용이 되고요. 전체 45만 화물 노동자들 중에서 약 4% 정도에만 적용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게 적용이 되는 분들은 사정이 그나마 좀 나은 건가요? 일단 유가를 제도적으로 운임과 연동해서 유가가 올라가면 운임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또 유가가 내려가면 운임이 내려가는 구조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유류 상승에 대한 원가 부담은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전체 직구운송 산업에서 산업의 좀 구조적인 위기나 물동량 문제가 있다 보니 뭐 아주 다른 품목에 비해서 상황이 낮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정부가 이번 주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할 거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주유소 판매가가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를 겨냥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일단 저희는 매번 이 국제 상황에 따라서 유가가 폭등할 때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냐. 그것은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도적으로 유가와 운임을 연동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나름 비상한 대책을 저는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 유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생계가 타격이 있는 화물운송 산업이나 비슷한 운송업계에 좀 구체적이고 핀셋적인 지원이 더 마련되고 더 그런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적인 지금 현재 지원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유가 보조금이 유류비의 기준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까? 혹은 어떤 분기의 평균 유류가를 기준으로 삼게 되나요? 이제 유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기준에 따라서 유가의 그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다만 유가 보조금이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리터당 345원이라고 최고가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거나 1,700원대 이상이 될 경우에는 사실 그 이상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화물연대 본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동 사태를 피해 카타르 도하에서 우리 국민 320여 명을 태운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전 세계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도 교민들이 민항기를 타고 귀국했는데요. 한국에 돌아온 비행기 탑승객들은 가족을 만나고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에 도착한 한 여성을 보자 반가움을 참지 못한 친구가 한 걸음에 달려가 꼭 껴안습니다. 아들의 무사 귀국을 기다렸던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중동 사태를 피해 카타르 도하에서 우리 국민 322명을 태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카타르 영공은 일부 유럽행 비상 항공편만 운항되고 있었는데 우리 외교당국의 요청에 카타르 정부가 응하면서 긴급 항공편이 마련된 겁니다. 계속되는 폭격 소리에 교민들은 현지에서 하루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엄청 폭발음이 크고 그리고 창문이 막 흔들려요. 비행기가 출발해서도 걱정의 끈을 놓지 못했던 마음은 무사히 돌아온 가족을 만나고 나서야 풀렸습니다. 비행기 타였다고 그랬는데도 불안하더라고. 내가 이제 안심이 되니까 마음 푹 놓고 잠자야지. 맛있는 거 먹고. 카타르에 가족을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교민들은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만을 바랍니다. 네, 대부분 교민들은 아버지들은 많이 현지에 계시고 일단 아이들만 많이 돌아온 상태여서요. 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이보다 1시간가량 앞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여객기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귀국이 늦어진 아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가족들은 비행기 도착을 알리는 전광판만을 지켜봤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외교부는 다른 중동 국가에서 아직 귀국하지 못한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쟁 종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는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우리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이 중동 사태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는데 상당히 관심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We're doing it much faster than we thought, and it's better, stronger, and our country is doing really well. I think you'll see it's going to be a short-term excursion. They have no Navy, they have no Air Force, they have no anti-aircraft equipment. It's all been blown up. They have no radar, they have no telecommunications, and they have no leadership. We could call it a tremendous success right now as we leave here. I could call it, or we could go further, and we're going to go further. 네, 미국이 얼마나 이란에게 큰 타격을 줬는지에 대해서 이제 열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과시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번 기자회견이 그 하메네이 후계자 모스타바가 선출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석상에 나온 자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 상당히 관심을 모았거든요. 근데 일단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전에는 뭐 4주, 6주 얘기하다가 이제 끝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을 보면 말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죠. 나쁘게 얘기하면 신뢰가 없는 사람이고 좋게 얘기하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때그때 상황이 적응하니까. 지금 흐름을 볼까요? 2월 28일 날 처음 공격한 다음에 지도부 제거하고 대대적인 폭격을 한 다음에 2, 3일 내에 끝날 수도 몇 달이 될 수 있어도.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조건 항복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 지도부도 모두 제거하겠다. 우리는 무제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지금 오늘 발언하고는 다르죠.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까 보도도 나왔지만 어제 WTI 서부 텍사스 원유가 100달러가 넘었거든요. 예. 지난해 연말에 55달러였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2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도 이건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열거한 목표가 지금 뭐였죠? 핵 얘기는 하나도 없죠. 원래 이란 핵 농축 때문에 전쟁을 시작했는데 아까 말할 때 방공망, 해군력, 공군력, 지도부 없고 이 정도면 떠나도 된다. 핵 얘기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초기 목표, 지도부 제거, 친미 정권 수립, 핵 문제 완전히 제거, 이게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고 최대의 아킬레스건인 유가 폭등,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치명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바로 끝내지는 않겠지만 이제 목표를 많이 수정한 것 같다. 이제 어느 선에서, 왜냐 지금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선언으로 내가 이겼다라고 끝나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원래 목표했던 목표에는 상당히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또 이란에 대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틀 전에 항복을 했어야 했다. 요 내용이 좀 포함됐습니다.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이라고 말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틀 전이라 하면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해왔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아마 정유시설을 공격한 시점이 아마 그 시점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무자따바가 아직 다시 선출돼서 공표가 되기 전이죠.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조 위원님과 일맥상통하게 출구 전략을 찾는 거는 이제 분명히 보여요. 단지 이제 문제는 언제 끝낼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측에서 한 얘기는 3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일이 지났거든요. 그럼 이제 10일 더 남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쯤 3주에서 4주쯤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래서 이번 주는 안 끝낼 거란 얘기를 또 했고요. 이번 주가 아니면 아마 다음 주 이후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끝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 4주를 예상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몇몇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는 없애는 그런 목표만 남아있다, 그런 과정만 남아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 몇몇 사람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누굴까요? 글쎄요. 지금 어쨌든 모자다바가 선출이 됐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모자다바는 우리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지도자다. 이미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은 미국이 직접 암살을 하지 않겠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자다바에 대한 암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이란의 어떤 권력 공백 상태를 통해서 이란을 흔들어 보려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전략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전쟁이 이제 출구 전략을 찾는 시점에서 이스라엘로서는 어차피 이제 전쟁이 끝나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힘을 쏟아서 최대의 성과를 내려면 무자다바 암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아까 이제 분석을 해주신 게 지금 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게 지금 오히려 더 강한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발언도 내놓기도 하고 실제로 분석해주신 것처럼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느껴지는데 이러한 메시지의 방향성 자체가 의도적으로 전략적인 모호성을 노리는 건지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를 초기에 쉽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첫 번 공습 때 하메네이를 제거했거든요. 네. 그 G부를 제거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고 후계자 선출에 본인이 개입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그건 사실은 정치학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난센스죠. 수십 년을 지탱해온 체제가 폭격 한 번으로 제거되고 외부 세력이 세운다? 안 되거든요. 무자다바도 사실은 이란으로서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구심점 마련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은 그럼 무자다바를 제거하면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또 다른 지휘부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원래 전쟁의 원인이었던 우라늄 농축 400킬로 그게 한마디도 없거든요, 지금. 네. 예. 그 다음에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기자들한테 특수부대 투입해서 405kg 농축 우라늄 그거 회수할 거냐 그랬더니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근데 조금 아까 본인이 열거했던 내용 중에는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우라늄 농축액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본인 뜻대로 안 돌아가는 상황인 거고 그 상황에서 지금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했거든요. 통화할 일이 없거든요. 잘 돌아가면.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중재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일방적으로 정말로 언컨디셔널 서렌더 무조건 항복까지 얘기했던 패기가 지금 수그러드는 거죠.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중재를 요구하는 얘기는 뭐냐면 트리케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일파만파로 버티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이 자체가 압박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랍 걸프 국가들 지금 이란한테 맞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국가들이 이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나서거나 미국과 연대해서 전쟁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파만파 또 종교 분쟁으로 번지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그림이 안 그려졌다. 꼬이면서 이제 출구 전략, 명분을 찾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어제 이란의 석유 저장 시설을 때렸잖아요. 이게 또 큰 문제를 야기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흔들리는 석유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국 유가를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출구 전략으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갈수록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가인데 자동차, 가스인데 이게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거든요. 네. 이대로 일주일 가면 제가 보기엔 지지율이 폭락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내가 이겼다라고 말할 시점을 지금 찾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이란 지도부를 초반에 완전하게 없애는데 성공하면서 약간 고무가 됐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뭐 유가 급등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이제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본인이 물론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상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르죠.
왜냐하면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벌써 두 번째잖아요. 예. 지난해 6월에 12일 전쟁, 예. 이번 두 번째인데 이번에 끝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란이 항복할 이유가 없고 항복할 압박을 안 받는 이유가 뭐냐? 지상군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지상군 올 수가 없죠. 시리아, 이라크 1000km, 1500km 되니까. 미군도 지금 중부사령부에 지상군이 전개가 안 돼 있어요. 센트콤 산하에. 그리고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하려면 걸프 쪽에서는 상륙을 해야 되고 대규모 상륙이 안 됩니다, 거기는. 예. 그다음에 이라크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라크는 시아파 민병대가 뒤통수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군이 전개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란 혁명수비대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거죠. 왜냐? 항공전만으로 끝낼 수 없거든요. 코소보 전쟁 때도 나토가 항공전으로 세르비아군을 약화시켰지만 결국 코소보에서만 철수했지 항복은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세르비아 지상군은 거의 타격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슬람 혁명 수비 이란군도 주요 거점, 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들은 전략 거점들은 타격 받았지만 아마 지상군 전력은 거의 타격을 안 받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항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끝없는 수렁에 빠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핵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이란은 또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얻어맞았기 때문에 더 비밀리에 더 확실하게 핵 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측의 입장이 다르죠. 예. 자, 이제 뭐 핵시설 제거라는 명분이 드러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이 전쟁의 정치적 목적이 굉장히 좀 크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계산도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뭐 나타냐후 총리가 가장 이득을 보겠죠. 트럼프 대통령보다 오히려. 왜냐하면 나타냐후 총리는 사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예. 뭐 핵시설도 중요하지만 네. 핵시설은 이제 추후에 문제가 되지만 탄도미사일은 임박한 위협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에도 백악관을 방문한 나타냐후 총리가 내가 이스라엘 단독으로라도 이란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나타냐후 총리는 어쨌든 탄도미사일 시설, 발사대 어느 정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네. 나타냐후 총리는 국내에서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미국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출구 전략을 찾으면서 어쨌든 최대한 성과를 내어서 그래도 이 전쟁이 내가 승리한 전쟁이다. 그렇게 실패한 전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타냐후 총리가 훨씬 더 이득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이 이란의 정유시설에 이루어지면서 정유시설이 불타고 그리고 또 이른바 기름비가 내렸던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처럼 주말 골프를 즐긴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란의 수도 테헤란 북서부 샤흐런 석유 저장소에서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밤부터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석유 저장 시설 3곳을 집중 폭격했습니다. SNS에는 이들 시설에 탱크가 폭발하면서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퍼지고 기름비가 내렸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 정유시설에 맞불 공격을 하면서 중동 사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불안감에 국제 유가도 치솟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목격됐습니다. 평소처럼 주말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골프카트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이 일행들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전쟁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지만 여론은 대부분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전시 리더십에 대한 의문 제기와 전쟁 중에 한가롭게 골프를 치고 있냐,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을 징병하라는 등의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일관 교수님, 지금 화면에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네. 전쟁 중인데 이렇게 주말 골프, 평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좋아하기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주말에 늘 골프장에서 목격되고 했는데 전쟁 중에도 이렇게 주말에 목격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그냥 일상적인 여유를 보여주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좀 태만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좀 적절치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이 지금 중동에서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자기는 전쟁의 군 통수권자가 네. 전쟁을 계속해서 진두지휘하고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보좌관들이랑 어떻게 새로운 전략을 짜고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출구 전략을 찾을지 이런 내용들을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주 여유롭게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은 글쎄요. 지금 대통령 군 통수권자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처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이 날이 골프를 친 날이 미군 전사자 유해 운구식 다음 날이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착용한 모자가 또 물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라는 소식도 좀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여론이 나쁜데 이런 장면을 계속 보여준다면 여론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원래 저런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에 대비되는 인물이 젤렌스키입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에 지지율이 23%였거든요. 근데 전쟁 직후 지지율이 90%로 올라갔어요. 왜냐? 바로 전쟁 마케팅이거든요. 바로 군복 입고 그다음에 바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끊임없이 전쟁 지도자로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정치를 비즈니스맨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가치와 의미의 게임인데 트럼프 대통령 과정은 안 중요합니다. 무슨 짓을 하든 나중에 이유만 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할 거 다 하고 전쟁에만 이기면 된다 그러니까 저런 방식은 앞으로도 어디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비즈니스 정치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저래도 여론이 바뀌어도 본인은 이건 안 중요하다. 내가 결과만 잘 내면 나중에 유가만 잡으면 이란만 잘 성과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저분이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 모델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유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여론의 흐름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큰 흐름으로 보면은 많은 타격을 입었죠. 예. 많은 타격을 입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최대로 비난했던 게 기름값이었거든요. 근데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번에 후유증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일방적으로 항복한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뭐 미군이 관리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아주 좁기 때문에 공격이 아주 취약합니다. 고가의 이지스함이나 미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만일에 그 유조선 호위에 거기에 투입된다 그러면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도 단기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급등한 유가 오름세는 내려가겠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저유가 시대 쉽지 않을 거다. 이미 유가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55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55, 55불인 이런 상황보다는 좀 높게 형성할 것 같다. 이건 아마 단기적인 여파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가 이번에 사태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이 농축,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이게 더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탄도미사일이 무섭지만 탄도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거 그건 핵보다 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핵은 특정한 시설들이 있지만 탄도미사일은 종합적인 산업 능력이니까 이 폭격을 받고 피격을 받아도 언제든 복구가 가능해요. 그럼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향후 더 문제를 탄도미사일부터 이번에 교훈을 바탕으로 더 많은 탄도미사일, 더 많은 공격 능력을 확보할 거고 그럼 긴장은 더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란이 요구하는 게 항구적인 종전이 아니면 안 된다.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모스타바가 되면 5년 내에 전쟁 또 난다.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긴장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급등세는 꺾일 수 있어도 이 저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저유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이죠.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한 데 대해서 실망스럽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Does he have a target on his back? You mean the new supreme leader? You mean the son? Well, Another I don't want to say that, but you know, I was disappointed because we think it's going to lead to just more of the same problem for the country. So I was disappointed to see their choice. 자,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누가 되든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어제 이 기자회견에서는 조금 수위를 좀 낮춘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참수 작전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오히려 실망스럽다 이 정도에 그쳤거든요. 이 수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미국 대통령으로서 직접적으로 암살 참수하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실망스럽다는 얘기는 이번에는 실망스럽다고 했지만 저번에는 과거에는 또 며칠 전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대 입장인 것이고 반대하는 이유는 아버지보다 더 강경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추진 중인 이런 강경 노선, 그다음에 반미 노선 이것을 계속 계승해서 그런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란 핵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또 핵 협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자타바 아버지 알리 하미네이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핵 협상이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와 똑같은 아버지와 비슷한 오히려 더 강경한 아들이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또 핵 협상을 한다면 무슨 성과가 있겠냐. 상당히 이제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말씀드렸지만 무자타바야를 암살하는 주체는 미국보다는 이스라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굳이 미국이 여기서 뭐 자신들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작전은 다 이스라엘에게 맡기는 수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버지 하메네이를 타격할 때는 이스라엘의 정보망을 이용해서 미군이 직접 이제 공격을 했는데 아들은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제거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좀 착시가 있는 게요. 모주타바 이 하메네이 모주타바 아버지가 제거될 때 복잡한 미로에 숨거나 지하에 있지 않았어요. 그냥 집무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스라엘과 미국이 신의 작전을 펼친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직무를 하는 과정에서 죽은 거거든요. 이 모주타바는 그런 동선을 이제 노출 안 하겠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이슬람 문화권이 아니니까 최고 지도자 제거, 뭐 참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쪽에서 이란의 신정체제, 여기에서 저 사람 라흐바르는 지지자들한테는 신이에요. 근데 하메네이 제거하고 모주타바까지 제거한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시아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하메네이 제거도 시아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저렇게 최고의 성직자 아야톨라 우즈마급이 저렇게 암살당한 이 백주에 암살당한 사례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참수 이러지만 만일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 전 세계 이 시아파들 저 사람들이 결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란 안에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세력이 심어놓은 강경파들도 있거든요. 그거 아주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또 제거하고 싶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여기까지 가버리면 정말 이미 하메네이 건도 아직 안 끝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복 타력 없으려는 법이 없어요, 지금. 이미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시아파들이 미국 영사관 들어가 9명이나 총격으로 사망했거든요. 조금씩 이미 텍사스에서도 총격 사건이 있었고 노르웨이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너무 쉽게 저런 뭐 그냥 제거하면 끝난다, 끝없이 제거한다, 그런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이지 않은 발언이죠. 그러니까 모주타바까지 제거하는 옵션을 미국이 선택하는 건 부담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다 해도 제가 보기엔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말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그 가운데서 지금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가량 전화통화를 할 때 앞서 좀 조 의원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의미 자체를 1시간의 통화의 의미 자체를 미국이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그런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어떻습니까?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그거는 꼭 미국만 녹록치 않은 게 아니고 이란도 녹록치 않죠. 특히 러시아는 이란의 아주 중요한 우방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국제 이익과 올라가죠. 국내 여론은 안 좋죠. 그다음에 또 사상자도 조금 늘어나죠. 세 가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찾는 것이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빨리 압박해서 전쟁을 끝내라. 왜냐하면 푸틴은 계속해서 이란을 지지해 왔고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러시아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외교적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는 만큼 우리의 시선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을 것이고요. 푸틴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출구 전략을 찾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부터 얘기했습니다. 이 전쟁 계획 자체가 4주에서 6주다. 네. 그럼 4주라는 것은 이미 11일이 지났고요. 한 일주일, 2주 지나면 벌써 거의 한 달, 3주에서 한 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획한 그 전쟁 계획에 따라 거의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이제 끝나간다, 마무리 수순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자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끝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그 전쟁의 끝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왜냐하면 혁명 수비대가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고, 또 하나는 혁명 수비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아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유조선을 공격하면 보복을 받을 거다. 네. 모든 게 다 기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걸프 국가들, 형제 국가들이죠. 사실은 파는 순위파 파는 다르지만 거길 공격한 이유도, 거길 공격하면 이 국가들이 이란은 비호하지만 압박은 미국이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잃을 게 없는,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지상권이 준비되어 있다면 혁명 수비대가 겁을 내죠. 들어오면 완전히 전쟁을 끝낼 수 있으니까. 근데 지상권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어차피 못 들어와요. 예. 들어와도 몇 달 걸리고, 몇 달 준비할 때 미국 의회가 반대할 거고, 걸프전과 다르게 연합국도 없습니다. 걸프 전쟁 때는 34개국 연합국이었거든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패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맹 신뢰는 다 잃어버리고 동맹 등은 다친 상태에서 지금 나 좀 도와줘. 그럼 누가 도와줍니까? 전쟁 협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만만한 전쟁인 것 같지만 외로운 전쟁이에요. 이스라엘하고 딱 둘이서. 지금 아무도 전투병력은 파병 안 하고 있고, 파병하는 국가들은 방어용이지 이란전에 참전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란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전으로 가면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공중전만으로 계속 지속한다? 그럼 지치는 건 제가 보기엔 미국이 더 먼저 지칠 수 있죠. 네. 근데 그 점을 파고드는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스타바 하메네이 지휘 아래 이스라엘을 상대로 군사 작전에 나섰습니다. 그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란 국영방송 IRIB가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한 미사일 사진입니다. 아랍어로 사이드 모스타바, 당신 명령에 따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이드 또는 세이드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후손에게 붙이는 존칭으로 최고 지도자가 된 모스타바에게 헌정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방송은 사진과 함께 모스타바의 지휘 아래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작전명을 하메네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뜻의 라바이크 야 하메네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에는 밤새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초중량 미사일이 동원됐는데 앞으로는 1톤 미만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공격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란은 결사항전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최고 지도자, 후계 최고 지도자가 결정이 되면서 지금 혁명수비대도 충성을 다하겠다, 충성 맹세를 했고 이란 내부에서도 모스타바를 중심으로 빠르게 좀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결집의 힘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 선출된 모자따바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뭉치는 분위기는 보입니다. 알리 라리자니 최고안보위원회 사무총장도 축하 그리고 아주 잘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다음에 혁명수비대 장수들도 무자따바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고 지도자가 없는 권력 공배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전략을 짤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 무자따바가 지금 영상에 잡힌 게 없어요. 한 번도 공개 석상이 나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아마 암살 시도를 피하기 위해서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이제 암살 시도를 위한 그 피신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모스타바가 부상을 당했다라는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대의 관건은 모스타바가 언제 모습을 드러냈느냐. 예. 그다음에 첫 마디를 무슨 말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을 잃었죠. 가족 대부분을 예. 이번에. 그리고 하메네이 밑에서 이 최고 지도자실에 실세로서 모든 실권을 활용을 해왔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하메네이보다는 모스타바가 국정 운영을 관리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인물이니까 일단 초강경으로 나올 거라는 게 상식이죠. 네. 근데 두 번째로 거꾸로 또 모스타바가 합리적이라면 이럴 수 있거든요. 지금은 모스타바 외에 몽건파가 나와서 협상합시다 이럴 수 있는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근데 모스타바는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가장 큰 피해자고 지금 아까 세이드 그게 뭐냐면 이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피를 이어받은 이맘이라고 하는 직계 마지막 12이맘이 이제 9세기에 은거에 들어가는데 현세 다시 재림할 이맘을 대리하는 게 저 라흐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세이드 무함마드의 직계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권위를 가졌다면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협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함마드가 지금 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후계를 승계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보면 언젠가 나올 겁니다. 나왔을 때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첫 마디를 무슨 말을 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거의 뭐 가능성은 강경 대응 기존의 강경 대응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혹시 무함마드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협상 국면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그 분석해 주신 대로 물론 이제 모스타바가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긴 하지만 강경하게 대응하는 대신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뭐 휴전과 관련해서 뭐 이란이 몇몇 국가와 접촉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네. 저는 뭐 충분히 미국과 휴전을 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을 중재해온 오만이라는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르키에도 중요한 중재 국가가 될 수 있고, 뭐 러시아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물은 강경한 인물이지만 어쨌든 미국과 이 국면을 끝내기 위해서는 협상 말고는 더 좋은 건 없잖아요. 물론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고 떠나갈 수는 있지만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정전으로 가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모스타바도 이란의 어떤 요구 조건을 걸겠죠. 다시는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지 않는다고 약속해라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계속 문제 삼았던 것이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정쟁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호위 조치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전에도 또 얘기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뭐 배들을 해군이 나서서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또 이게 가능성이 낮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유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요? 일단 물리적으로 만일에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책임지다 그러면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죠. 왜냐하면 하루에 수십 척 이상의 대형 선박을 매번 다 호위해야 되는데 그만큼 전력이 없어요. 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폭이 좁기 때문에 기뢰라든지 아니면 소형 선박의 자폭 공격에도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네네. 고가의 자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발언적으로는 가능하죠. 내가 안정을 책임지겠다. 이게 시장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는 있는데 실제 만일에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거기서 군사작전한다 그러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 타겟거리거든요. 바로 코앞이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 미국이 완전히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안전 통행을 한다 그러면은 안전 통행을 보장한다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리스크도 너무 많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이란도 알고 있죠. 네. 예, 사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동하면 기름, 그러니까 산유국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좀 큰데 이번에 그 해수 담수화 시설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이 지역들이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들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데 이 해수 담수화 시설이 중동 지역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걸프 국가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걸프 국가들이 쓰는 수자원 중에 아마 80에서 90%가 담수화를 이용한 바닷물을 이용해서 민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특히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나 쿠웨이트 같은 국가들 거의 뭐 80에서 90%를 담수화해서 사용하는데 오히려 이란은 담수화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연산 물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계속 공격을 한다면 걸프 국가들이 훨씬 불리해요. 이란은 그거 뭐 담수화 시설 좀 있긴 하지만 사용하는 인구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거 그거 거의 뭐 쓰는 수자원의 80에서 90%란 말이에요. 그거 만약에 공격받으면 화장실도 못 가게 될 수도 있고요. 식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름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식수가. 네. 그 식수가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더 피해가 크다 보면은 이 주변국에서는 전쟁을 어떻게든 좀 빨리 끝내거나 이런 좀 역할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역할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겠죠.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이 또 강경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계속 미국의 바짓가라기를 끌고 전쟁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계속해서 미국과 대화를 하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낫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지금은 출구 전략을 찾았기 때문에 뭐 일주일이나 한 10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뭐 담수화 시설이나 아니면 석유 저장고 같은 서로의 이렇게 생존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계속해서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또 이란 석유 저장고를 공격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을 가졌다 이런 또 후문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이란 정유시설이 불타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시장엔 패닉이거든요. 공포, 석유에 대한. 그리고 그러면 이란을 때리면 첫째, 이란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죠. 우리 일상을 파괴해. 그다음에 테헤란에서 나온 얘기들 몇 개 들어보니까 거의 뭐 그 공포적인 상황. 그러니까 서울 상공이 모두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란 국민들도 생각하겠죠. 아니 하메네이 잡으면 되는데 왜 우리 일반적인 생활까지. 두 번째는 이러면 이제 이란이 주변국을 공격할 물귀신 작전의 명분이 생기죠. 지금 제일 큰 피해가 누구냐면 아랍 걸프 국가들이에요.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인공위성 발사, 사우디, 네옴시티 미래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석유 고갈 이후에 그러면 중동에 대한 우리 이미지는 분쟁은 어디냐? 이란, 이라크, 가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두바이에 폭탄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번 전쟁 이전과 이후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중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도 모두 전장의 범위가 될 수 있구나. 이건 제가 보기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예요. 그러니까 화는
걸프 국가들이 이란에 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미국에게 이제 그 화살이 돌아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방정식으로 풀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은 무엇일지 관련 내용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그리고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